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강의하고 뭐 질의응답 받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질문이 아니어도 그냥 강의 평도 좋고 이야기 꺼낸 이야기 듣고 연상되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자본 읽고 어떻는지 오늘은 이제 뭐 서문까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느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무려 1년이니까 이 책을 읽겠다고 하면 어디나 다 제일 짧은 데가 6개월이고 보통 1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1년 하겠다고 지난번 서울의 어떤 도서관 독서 모임인데 우리 1년 하는데 잠깐 와줄 수 있냐고 한번 중간에 그래서 그런다고 했는데 에, 이 책은 너무 무리여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책은 그럴 가치가 없지만 자본은 그럴 가치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사실 어제 네, 해볼게요. 자본이란 책 아까 최명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세대고,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후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자본이라는 책이, 위험한 책이긴 했어요. 저희 때도, 자본을 갖고, 미적 표현을 소지체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책 자체 가지고 문제는 안 됐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책이 있으면, 죄가 추가되는 시대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책이고, 그래서 꽤 이제 그런 도서였었죠. 이게 이제 네. 이게 60년대 초판본 사진이고, 마르크스의 60년대 요때 요 정도 나이, 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50대, 40대 박스를 좋아하는데, 사진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보게 될 사람이, 글 쓴 사람이니까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죠.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종류의 번역본이 현재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고, 요게 좀 늦게 나온 책이에요. 황선길 선생님 책인데, 아마 김수행 선생님 거 아니면 강신준 선생님 걸로 읽으셨죠? 주로는 김수행 선생님 더 많으신가? 김수행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비봉에서 나온 강신준 선생님 걸로 읽었다. 안 읽었구나. 제 책을 읽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그렇군요. 네.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네네. 세종의 번역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뭘 읽으셨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예, 잘못된 궁금증이었네요. 안 읽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이 세미나는, 예, 고병권 있으면 자본을 읽는 시간 거 읽은 거니까. 예, 세 종류가 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자본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권인데, 지금 1-1, 1-2, 3-1, 3-1 이렇게. 1권이 두 권으로 나와 있고, 2권이 한 권, 3권이 두 권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황선희 선생님 거는 제가 자본이 시리즈를 끝나갈 무렵에 나왔다고 보여줘서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고, 실제로는 북클럽 자본 시리즈를 낙권으로 옛날 걸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앞에 출판은 김수행 선생님 걸로 인용이 표시가 돼 있을 거고, 3번부터인가 어디서부터 두 책이 다 페이지 쪽수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책이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새로 이제 두껍게 한 권을 냈는데요. 요 책을 이제 12권을 하나로 묶어낸 책이에요. 어, 어떻게 이런 책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글자가 깨알이겠죠. 그리고 한영이 조금 커졌고, 페이지는 한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주 깨알과 판형을 키워서 넣고, 조금 2권이랑 이럴 때 읽을 때가 좀 뻑뻑하실 거예요. 1권 재밌었는데 하고 2권을 부른다고 달려갔다가, 3권 못 읽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2권이. 2권이 좀 고비인데, 제가 쓸데없이 지식자라 지금 되면 좀 창피한데, 지식 자랑하느라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두꺼운 책 낼 때는 그걸 제일 뒤로 부록으로 날리고 그래서 좀 단촐하게 속도를 높였는데 어쨌든 요 책은 강신준 선생님 거 책이랑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으로만 놓고 나중에 자본을 같이 보시면 사실 시간이 조금 나시면 이게 한 달에 한 권이니까 근데 시간 안 나실 것 같기도 하네요. 세미나들을 보니까 무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난다. 그래서 진짜 자본도 같이 보고 싶다. 원래 그러라고 쓴 책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권해드리냐? 일단 집에 있는 책을 권해드려요. 왜냐면 셋 다 괜찮아요. 그럭저럭 세 종류가 다. 근데 나는 책 안 샀는데 라고 말을 하신다면 번역만 놓고 보면 요 책이 제일 제가 이건 상관 안 보고 만에 기초에서 볼 때 독어 원문에 가장 근접하고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온 책이니까 아마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더 꼼꼼하게 작성하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가독성을 일정 정도 희생해야 해요. 최선을 다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래도 뻑뻑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김수영 선생님 책은 문장을 아주 잘 읽혀요. 그도 그럴 것이 89년에 나온 뒤로 개정판을 여러 번 냈고, 거기 조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달라붙고. 그래서 문장을 여러 번 다듬었기 때문에 문장이 잘 읽혀요. 굉장히. 그런데 영어본을 번역했거든요. 막스 자본이 영어 번역이 86년, 87년, 88년 거의 나왔나? 하여튼 굉장히 늦게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몇 번 고치고 뭘 하긴 했지만 영어 번역이기 때문에 막스가 썼던 독일어 문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내용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술술 읽혀서 좋아요. 문장의 가독성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읽히고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는 있는데 조금 엄밀하게 막스의 표현이 갖는 어떤 맛이라 그럴까? 이 사람은 꼭 경장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걸 할 때 이런 표현이나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를테면 사물의 힘줄 같은 것, 화폐를 묘사할 때 모든 사물들의 힘줄이라고 다 땡기는. 그런데 영어 표현은 그런 번역들이 안 쓰여요. 그냥 그 원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 중에 그 중간쯤 돼요. 독일어 번이고 이 책보다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독일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지만 이 책보다는 덜 충실한 느낌이 약간 들고. 그 정도여서 다시 정리하자면 집에 있는 책이 있으면 그걸 봐라. 이 셋 중에 괜찮다.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독일에 가까운 책을 읽고 싶으면 이 책을 본다. 그런데 집에 없고 난 딱 7권만 읽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이 책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이제 진짜 자본 이야기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 시리즈가 책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2018년에 처음 1권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2018년 8월에 나왔고, 2021년 4월인가 12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 출간으로 따져도 2년 6개월쯤, 걸린 거고요. 실제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문탁 네트워크라고. 이경 선생님이랑 있는 그 문탁 네트워크에서 자본 강의를 2016년에 했어요. 그 강의를 12번 했는데, 그때 강의 원고가, 제가 이제 강의라면 이렇게 A4 용지가 나오거든요, 뭔가. 근데 이 A4 용지에 한 10장 정도의 12번 정도의 강의가 각 10장짜리가 책 한 권씩으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12권이 된 거죠. 12권이 됐고, 그 책을 이제 책으로 썼고, 실제는 그러니까 17년에도 한번 강의를 했고, 그때 이제 GP를 미리 조금 해둬야 따라잡힐 것 같아서 제가 2달에 한 권씩 내기로 했는데 분명히 따라잡힌다. 내가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아. 라고 해서 겁이 나서 2권 먼저 스타트, 2번 앞에서 스타트 해야지 하고 했는데 5권인가 6권 갔을 때 이미 따라잡혀 버렸어요. 더 이상. 그리고 못하겠다고 한번 들어놓아서 방학을 해서 2달에 책이 안 나오고 그 책은 넉 달 만에 한번 나온 책이 있고 그게 석 달에 한번 나온 책도 있고 대체로는 그래서 2달에 계속 나오다가 넉 달 한번 나오고 석 달 나오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강의로부터 따지면 5년이 걸렸고 순집필에서 출간으로 따지면 3년 넘게 3년쯤 걸린 것 같아요. 2017년 겨울 12월부터 집필 1권을 집필 시작해서 샘플 원고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어쩔지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썼고, 요게 이제 어디 신문에 인터뷰를 많이 했었지만, 이 시리즈에 저만 바친 게 아니고, 디자이너하고 편집자가,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읽고 있는 폰트가 지금은 이제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 산돌 정체라고 하는 그 폰트인데, 이 폰트가 이 책에 처음 쓰였어요. 이 디자이너가 원래 타이포그래피스트예요. 그래서 폰트를 자본을 위해서 만든 폰트예요. 그리고 여기 쓰는 독일어도 독일어 맞게 다 본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괄호나 문장부도 본인이 새로 만든 거고. 보통 이제 세종대왕이 저걸 안 만들어 놨거든요, 문장부호를. 그래서 우리 문장부호가 다 영어 로망스어권들의 그런 그 문장부호식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고, 명조체도 약간 뾰족뾰족하고, 마침표 같은 게 거의 눈에 안 보이고,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거를 다 바꿔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디자인도 했고, 책 표지도 그림을 안 쓰고 본인이 글자의 힘만 믿는다 그래서 글자로만 디자인한 책이고, 또 컬러를 쓰지 않았고, 이게 본인의 디자이너의 주장인데, 컬러를 쓰죠. 그리고 본문의 주 제목과 본문의 폰트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안 두드러져요, 소제목들이.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목인 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 본인이 그렇게 그냥 제목 느끼고 쭉 읽어 가다에서 확인할 크게 하고, 그 이유는 자꾸 강조를 시작하면 일단 컬러를 쓰면 환경도 파괴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컬러 자체가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파괴한다고. 더 돋보이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색깔을 쓰고 싶고, 글자를 더 키우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자기는 싫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자본의 정신이 잘 구현된 책이에요. 이 책이 흑백으로 돼 있고, 본인은 글자의 힘만 민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디자인 표지에 넣지 않겠다고 했고, 띠지에만 조금 컬러가 들어가서 그걸 막 이제 편집자가 요구해서 넣었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3년 동안 제가 책을 넘겨주면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고 저한테 다시 넘겨주고, 제가 또 쓰고, 저는 또 강의하고 책 쓰고 해서 이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한 사람이 스톱하면 누군가는 일감이 끊어져요. 편집자는 프리랜서인데 다른 편집 책이라 다 버리고 이 책에만 매달리는데 얘가 원고를 안 준다. 그럼 갑자기 나는 이제 수익이 없고 실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도 다른 일을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이 디자인 오면 무조건 그 기간에 못 맞추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명이 다 3년간 계속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책이다.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한 책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 얘기를 들어가면 사실 앞부분에 EBS에서 강의할 때 영상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또 여기 막 크게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 얘기 오늘 뭐 비슷하게 할 때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본이라는 책 제목, 일본이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쵸? 책 제목 가지고 수십 페이지 쓰고, 부제 가지고 수십 페이지 쓰고, 마지막에 서문에 나온 이야기 몇 개 가지고 해서 이제 책 끝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 표지를 넘기셔도 됩니다라는 문장이 중간쯤 나올 거 읽어보셨으면, 이제 독자 여러분은 책 표지를 열어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책이 있으면 표지를 열지 말라고 아직은. 그게 한 수십 페이지 지나서 나올 거예요. 아직 표지 구경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쓴 앞에 이야기이고,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이 자본에 대한 책에 대한 얘기고, 제가 예전에 수유너머라는 곳에 있었고, 저기 오선민 선생님도 있었는데, 거기에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도 정말 많았지만 좋은 점도 참 많았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책을 강제로 읽어야 했다는 것이고, 저는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분서를 읽을 일이 있었어요. 이타고 이지의 분서요. 이거 뭐 아시는 선생님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책 명나라인가? 하여튼 뭐 그쵸. 근데 이때 책인데, 저는 이 책 내용도 너무 재밌었는데 분서와 장서 두 걸 했는데, 장서는 못했어요. 우리 분서를 같이 읽었는데, 그때 공동체에서 이 책 제목이 너무 반한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이 분서라는 게 불태운다는 거 있죠. 분서 갱유 뭐 이런 어려운 한자 있잖아요. 문서들을 다 불질렀다는 거는 이 불태워야 할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장서는 장무라비 할 때 그 장 숨기는 거 있잖아요. 숨겨야 할 책.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불태워야 할 책 제목이 하나, 숨겨둬야 될 책이 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책을 자기가 불태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서문을 써놨어요, 자서를. 예. 그럴 거면서 왜 또 책은 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용히 혼자 불태우지. 네, 그런데도 왜 내는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분서 때는 아마 내가 여기에 학자들을
뭐랄까, 까발린다 그럴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인간들 책 읽으면 나 죽이러 달라들 것 같다고. 그래서, 태워버려야 된다. 위험하다.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할 거다. 근데, 그럼 또 왜 내냐? 아, 근데 내 나이가 그 표현이 재밌는데, 내 나이가 64이다. 그러니까 다 살 만큼 살아서 사실 죽이러 와도, 아쉬울 것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든 얘기가,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데, 혹시 사람들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있을까 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뒤에 문장 하나 더 붙였는데, 나는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 마음 때문에 책 한 권을 태우지 않고, 태워야 할 책인데 놔둔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인간들은 분명히 나 죽이려고 달라들 거니까 태워야 되는데, 후대의 누군가가, 이 책이 후대의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와 닿아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리라 정말 기대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가다는, 이게 이제 시대를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싶은 거죠. 당대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독자는 아직 여기 없는데 도래할 어떤 독자가 있는데, 그게 100년 뒤에 있는지 1000년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닿으면 그에게 이걸 건네고 싶은 거죠. 당대 사람한테는 태워버리고 싶지만. 근데 어쨌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실제로 이 불태운다, 책을 태운단 말은 자본에 참 많이 와 닿아요. 실제로 이 책은, 세상에는 불을 품었다는 죄로 불태워지는 책들이 많잖아요. 다 나와서. 위험한 품고 있군요. 하나가 이제, 또 그런 책 중에, 한 시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세계에서 아마 여기 뒤에 보면 혹시 서문들 다 끝까지 다, 참, 자본 안 읽으셨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저번에 서문에 사프한 서문, 엥겔스 서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책은 노동자 계급의 성경이라고. 이제 그 말이, 이제 자본이 성사란 말이 이제 그 표현에서 나온 건데, 엥겔스가 마르크스 죽은 뒤에 영어판을 내면서 사실 이 책은 노동자 계급의 성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했는데, 예수 말고, 종교적인 그런 인물들 말고 아마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친구, 동지와 이렇게 많은 적을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에서. 어, 많은. 그리고 한 시대, 적어도 지난 세기에는, 세계에 닿았던, 그러니까 세계의 절반쯤 되는 나라에서 그의 사상을 공식적으로는 추대한다. 실제로는 뭐하면 그거 같아요. 예전에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중국에서 막스 원서를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마 교회에서 성경 원서를 그대로 읽겠다고 누군가 달라드는 목사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게 안 믿겨져? 뭐 이런 거. 직접 읽어보려고 그 마음이 왜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르크스를 내가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불편해야 한답니다. 그렇답니다. 어쨌든 그렇죠. 모든 창시자의 말과 책에는 그 운영자, 관리자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가지씩. 그래서, 어쨌든, 불씨를 품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는, 네, 다 보죠. 그러니까, 참, 그 뭐라 그럴까? 한때는 불씨를 품었다고 그래서 불태웠는데, 지금은 이런 책 보면 왜 그런 책 보냐, 그래, 21세기에. 공산주의 또, 그러네. 그 다 망한 이념의 책을 뭐하러 보려고 하냐고 우리한테 그런다고 자본을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걷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저 인간 좀 이상한 인간 아니야라는 느낌이 든다고. 책 읽는 사람이 예전에 무서운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가능해. 다 재가 됐는데, 회색빛 책, 고문서죠. 고문서가 돼서 납골당, 저는 간혹 이제 라이브러리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간혹 납골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죽은 시신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혀있는 느낌이 종종 드는데, 저분은 이제 다 죽은 책인데 왜 그걸 읽으려고 하냐라는 느낌을 실제로 받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누가 이런 책 왜 읽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씨라는 표현을 쓰니까 문득 이 불씨라니까 불의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불의 씨앗. 이게 불의 씨앗인데 씨앗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정말로 밑줄을 여러 번 그었던 게 있어요. 베냐민이 쓴 카프카에 대한 평론이죠. 예, 만리장성이 축조됐을 때, 이건 이제 카프카 작품인데, 카프카의 그 작품을 갖고 이제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평론, 베냐민이 쓴 평론이고 선집에 들어있을 거예요. 카프카와 현대인가 하는 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너무 매력적인 말이 있었어요. 이 시앗 얘기인데 카프카의 단편 소설이 아마 이런 시앗과 같다라고 해서 베냐민이 쓴 건데 저는 자본에도 그럴 것 같아서 써보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뒤에도 무덤에서 파냈을 때 열매를 맺는 발화력을 지닌 씨앗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뭔가를 발굴을 하면 옛날 사람들이 먹던 곡물이라든지 이런 게 씨앗들 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벽씨가 타서 있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말은 씨앗 같은 것도 나오나 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뭐 아주 고고학적이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100년 전에 어느 무덤에서 씨앗이 나왔는데 거기다 물을 줬더니 싹이 텄더라 라고 하는 그런 발화력을 지닌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프카의 단편을 두고 한 얘기인데, 간혹 혹시 누군가에게 이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책이 150년 전 책이지만, 혹은 꼭 마르크스의 자본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그 분서 같은 경우는 한 5, 600년 된 책이지만, 500년 전에 어떤 책이 발화력을 지닌 씨앗 같은 것이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터져서 거기서 물을 줘가지고 그 마음에서 싹을 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지라고 하는 아까 그 문서를 쓴 사람 그러기를 바라서 이 책을 자기 시대엔 태워야 할 책이지만 남겨둔 거잖아요. 혹시 다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주 오래된 책, 발화력을 진 책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트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다. 그의 마음이 그럴 수만 있다면 책을 읽는다는 게 자본이 그런 책이면 좋겠다. 자본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책이고 꽤 좋은 책이다라고 왜 좋은지는 말 못하고 계속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체험해보고 말해야죠.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사기당했다 일 수도 있고 꽤 괜찮은데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제가 설령 내용을 말해도 그 말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야 평가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꼭 자본이 아니어도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이 글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자로 쓰여있질 않아요. 자본이라는 책이 난해하다 어쩌다 하지만 그리고 번역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읽고 내용이 괜찮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책에 대한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마르크스는 특히 예전에 말했지만 아마 읽었을 때 봤지만 자본 나왔을 때 세상에 이걸 노동자에게 읽으라고 말도 안 된다고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같은 사회에도 노동자들 읽기 쉽지 않은 책인데 다 대학 졸업하고 그랬어서 이 19세기의 노동자들 실제로 자본에 우리가 책 저희 기준 시리즈 기준 6권 가면 거기에 노동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노동자의 소년 노동자들과 소녀 노동자는 거의 안 나오고 소년 노동자들이 나올 때 얘들이 맞춤법이 엉망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발음도 다 틀려 사투리를 너무 방언을 쓰는데 흥미로운 건 마르크스 그 방언을 그대로 쓴 거로 오려 붙였다는 거예요. 틀린 글을. 그리고 근데 사장님 말도 오려 붙였는데 사장님 말은 다 표준 영어예요. 마르크스는 표준 영어와 방언을 대비시키고 싶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져요. 틀린 문장도 옳게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부산 사람이 사투리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 사람하고 그래서 막 다투고 있는데 그걸 실감나게 붙여놨는데 영어로 누가 이걸 번역을 해요. 그랬더니 둘 다 표준 영어가 돼버렸어. 근데 마르크스는 아이들이 전혀 글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 노동자들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다 세모를 쳐놨거나 동그라미를 쳐놨거나 아무 표시가 없거나 자기 서명도 못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중에 사실 요번에 자본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잉여가치가 몇 % 생기고 뭐 이런 얘기 말고 자본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마르크스가 신경을 썼던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불행하게 이것을 경제학 맥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포착을 못하는 왜 여기서 마르크스가 소녀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말할 수가 없고 소년 노동자들이 말한 걸로 미루어 짐작해야 된다고 쓰는데 소녀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대에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 있었는데 왜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앞에 전단지 마르크스가 인용한 게 있는데 그거는 파업 지도부가 뿌린 전단지를 인용했는데 거기는 아주 좋은 영어로 되어 있는 논리 정연한 게 있어요. 마르크스는 이걸 다 배치를 해뒀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의미들을 하나씩 곱씹어보면서 책을 읽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본을 읽는다는 건 이제 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셉니다만, 다시 돌아가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까 싹 튀어낸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인간이. 근데, 누군가의 마음에 싹 들고 그럴 수 있고, 직접 읽어봐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읽은 거를 누구가 읽은 거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읽어서 좋았으면 좋았다고 말하면 돼요. 누가 읽었나 그 책 나빠 그 사람이 권위자라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읽어서 좋았으면 좋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본을 이제 앞에 길게 제가 썼는데 자본에 들어갈 때 빨리 자본 안 들어가지 뭐하지 하는데 왜 제가 표지에 오래 머무냐면 이 자본이라는 책의 표지에 제가 오래 머물렀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 지금도 다 있어요. 저희 집이니까. 예,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이제 91년에 읽은 자본책 또 있고 물론 저도 강신준 선생 책도 다 있고 1권은 2권도 있어요. 1권은 요거는 이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옛날 게 다시 읽었는데 이 책도 똑같이 지저분해요. 그냥 난리쳐서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본도 있고 여기 독일어본도 이쪽에 준비하게 있어요.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정말로 여러 번 이렇게 옛날부터 읽었는데 이 표지 앞에 이렇게 머물러 봐요. 왜 머물러 보냐면 이거는 자본을 만나기 전에 책을 만날 때 자본은 좀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썼고 아까 최명재 선생님이 말씀했지만 책 읽기란 무언가에서 자본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시대적 경험을 준 책이에요. 책을 읽을 때 두려움 속에서 책을 읽은 경험. 또 하나는 그런데 두려운데 책을 버리지 못하고 읽는 경험을 선사한 책이에요. 그리고 뭐 더 누군가에게는 이걸로 운동을 해보고 사회를 바꿀 생각까지 가졌던 어떤 책이기도 하고 책 읽기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책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시대에 어떤 책을 읽을 때 매우 긴장감 속에서 읽었던 책이어서 지금 이 긴장감 느끼기가 어려워요. 어떤 책 읽다가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면서 무슨 책을 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무슨 간첩이 무슨 주파수 단파방송 이불 속에서 듣는 거 아니고서는 정말로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이 무서운 적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전설처럼. 그런데 그 책의 상징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 경험은 되게 중요하고, 책 읽기란 뭔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볼 때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문을 다 커버하지 않지만, 책 읽기에 어떤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책이라서 그래요. 예,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책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과 국일학번이라고 써있죠. 제가 화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국일학번, 왜 화학과에 다니면서 실험이나 열심히 하지? 쓸데없이 91년에 이 책을 터들고 읽고 자빠져 있었냐, 이거예요. 가방 검문 검색도 되게 많았는데, 그때 지하철에 내려서 컬핏 하면 가방 열으라고 백골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 책 전에 이제 시각 교정 정책들을 몇 권 읽었죠, 선배들하고. 근데 자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본을 읽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는 되게 그 선배들의 주장을 좋아하고 맞는 것 같고 감동도 하고 그랬는데 왠지 이 책은 빨갱이 책 같았고 빨갱이 책이죠. 그리고 물들 것 같아요. 물들지는 않아도 편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나버리면. 그래서 그런데 묘하게도 조금 그 표지도 보고 앞에도 보고 이전에 사실은 꼭 자본에 한정하지 않고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글들을 쭉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라 그러자면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책이 뭔가 달라요. 하여튼 기존에 고등학교 때까지 읽어왔던 책.
이런 저건 경제학, 보통의 경제학 책하고 느낌이 뭔가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봐야 된다라는 책을 이제 했고, 그 책에 길게 썼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이 있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런 책들이, 읽으면 내가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책이 재미없을지 모른다, 돈 헛썼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돈 이거 10만 원이나 줬는데 이 책 완전히 엉망이면 어떡하지? 3만 원 썼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책 내용이 너무 좋을까 봐, 좋아서, 그리고 내가 아마 이거 책 읽으면 내가 변신할까 봐 두렵게 돼서 읽는 책은 정말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책은 굉장히 많지 않고, 이런 이해감을 주는 책 속에서 읽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거 참 힘든 경험인데, 재밌는 것은, 책이 그런 힘을 가진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의 시대랄까? 적어도 한국의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중반, 혹은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길게 보면 책을 믿었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책의 힘을. 그래서 선배들이 생일 선물하면 물론 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책 엄청 받게 돼. 생일날 되면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나 뭐 동아리나 되면, 저도 집에 시집이 글쎄 한 200권 정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게 다 대학교 때고 딱 92년인가 3년인가 그게 없어요. 그 다음 나오면 시집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저희 과가 큰 과고 동기만 60명이 나오니까 전부 다 책 한 권씩을 들고 와서 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책장이 폭발을 하듯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선배들이 한창 시작할 때 조금 처음에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친해지면 어느 시기가 되면 꼭 책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생일도 챙겨주고 대소사를 챙겨줘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책 읽는 모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요. 그럼 뭘 노동조합을 하자고 안 하고 책 읽는 모임 같은 거 해보자고요. 그래서 독서회를 만들어요. 그러고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책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책은 너를 바꿀 것이다. 책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 책에 무슨 믿음을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믿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운동권 선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안기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회 사건이 많아요. 변호사라는 그 영화 보면 아시지만, 그게 독서회 사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다는 그거. E.H. 카의 역사를 무엇인가. 이런 걸 읽어가지고 끌려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 애들이 변할 거라는 말이에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교보빌딩 앞에 있는데요, 서울에. 그걸 지금 누구도 안 믿죠. 근데 그때는 믿었던 거예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안기부 혹은 그 전에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불온도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경찰청의 내외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7명에서 10명의 사람이 7,000개 정도의 저작물들을 검토해서 매년 평가해줘요. 이거는 읽을 책, 이거는 읽으면 안 되는 책. 네. 그 7명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7,000권을 읽어요? 불가능하죠. 막 또 제목 보고 뭐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 불온도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잘못되고 뭐 전달해서 실수했다는데 그게 아닐 거야 아마. 막스 베버의 막스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의 자본주의, 이런 말들이 무언가 순간적으로 헷가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온도서 이렇게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코믹한 시대. 근데 그거는 사람들을 아기 취급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걸 먹어야 될 음식인지 아니어야 될지, 이제 어린아이가 이유식으로 이걸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른들이 골라줘야 되잖아요. 아직은 자기가 먹을 걸, 소화할 걸 못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전 시민들을 애기 취급하는 시대가 있었고, 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걸 했고, 그래서 책 읽기를 했고, 세상을 바꾸고 싶고 사람 바꾸고 싶으면 우리 책읽자라고 만들자, 북클럽 만들자, 이게 있었고, 문득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기획할 때 북클럽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었고 관계가 있어요. 기획자가 이걸 2달에 한 권 내는데 미리 독자들을 기획 단계부터 끌어들이고 하자고.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체험이었어요. 1권을 쓰고 강의를 하고 2권 쓰는 동안에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1권에서 나온 이야기나 느낌이 2권에 반영되게 있어요. 처음에 한 30명이 신청하셨거든요, 12권을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책이 아직 12권 나온 적도 없는데 이미 돈을 12권치를 내놓고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1권 강의하고 2권 강의하고 2권 강의할 때 저는 이제 한 3권, 4권쯤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4권에 반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글 쓸 때 그때 표정이 생각나요. 아, 그런 이야기를 이해 못했었지. 저건 그때 그 사람이 이런 걸 싫어했었는데 그냥 영향을 받아야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독자가 지필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럴 때 그 모델을 또 한 번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당시 예전에 80년대 때는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학이나 공장 같은 데서 책 읽기 모임이 많았고 그 책 읽기의 커리큘럼들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전 대학생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전국적으로 그 젊은이들이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걸로 사회적 실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운동, 출판, 책 이것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운동권 서클들이 많이 개입을 해 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조직인 걸 떠나서 그 형식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을 많이 다닌 건데 저는. 동네 책방에 책 모임이 있고 책이 있고 출판사가 있고 이 셋이 연결해서 쭉 읽다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이 포맷을 돌렸고 그런 걸 10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0년대에 그 모임, 80년대 되게 교조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실 독서라기보다 학습에 가까웠고, 그런 점에서 좋은 독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책이 사람을 바꾼다는 믿음 속에서 책을 읽고,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삶이 바뀌는 체험을 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독서에 대해서 저는 묘하게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전체 그 운동 방식이나 책 읽는 교조적인 방식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 움직였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까 시한 얘기를 했지만 다케우치 요시미라고 하는 루신 연구자이기도 중문학자고 1930년대부터 뭐 한 5, 60년대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나 또 글을 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썼던 말이 이 사람의 사상은 조금 우익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았어요. 창조적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쌀알을 주워는 모험을 가능해야 된다. 라고 먹을 것이 저 불 속에 있으면 뛰어들어서 그 쌀을 빼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낡은 독서법이라는 것이 되게 위험하고 딱딱하고 경직되고 교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책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독서에 대한 믿음, 책의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함께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너무 의미가 있고 그래서 독서 클럽으로 이걸 쭉 1년 동안 같이 읽어보는 거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책 읽기에 힘을 믿었던 시대들은 어느 나라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그 뭐지 잘나라 기도하는 손을 보면 그 사사키 아타루가 되게 막 흥분해서 쓰잖아요. 책 읽기는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마르틴 루터. 루터가 한 일은 딱 하나죠. 루터가 한 일은 성경을 읽자라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했잖아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이게 이제 현대 독일 문학의 현대 독일어에 아주 원형이 된 거죠. 이 번역문이. 그는 뭘 하지 않았어요. 선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번역된 성경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민중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 교황이 없다는 것도 알고 면죄부가 없다는 것도 알 거라고. 신부님이 떠드는 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책을 읽으면 되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그리고 성경은 출간돼 있으니까. 이를테면 나도 목사님과 똑같은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바쁜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읽을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잘 읽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 책을 믿었고 그것이 그때 인쇄술의 혁명과 맞물리면서 책이 퍼져서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 종교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라고. 책이 사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책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루터뿐만은 아니에요. CS, 그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는 CS, 프랑스 인권선언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의 그 CS라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아주 얇은 책인데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30년, 그 직전에 참 30년이나 그 해 직전에 파리에서 5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때 파리 인구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서울에서 1,000만 권이 팔린 것 같은 특정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라보라든지 귀족들도 다 읽고 다 토론, 모든 살롱에서 토론이 붙고 그래서 그것이 혁명에 도와서 책 한 권이 프랑스 혁명을 읽겠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C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들 역시 책의 힘을 믿었고 실제 책의 힘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책 읽기 시대가 어느 나라에 있고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 이거는 천정환 선생님이 어디에 쓴 글인데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리니 출판은 운동, 독서는 저항. 뭐 이런 제목의 한겨레 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던 게 그런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썼어요. 빨리 이것만 읽어보고 저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되어 가네요. 그렇죠? 네. 네. 띄엄띄엄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네. 여기 보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인구의 규모와 지금 80년대와 비교하기 어렵다. 소위 명문대에서 삼류 대학생까지, 동북 그 강릉에서 남단 제주도까지, 대학뿐만 아니라 공장, 야학, 교회, 사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청춘들이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책을 읽었다, 거기서. 심지어 재수하고 종합반의 동기들도 독서 모임을 했다. 저도 저희 동문회가 독서 모임 있어요, 대학 들어갔을 때. 예. 지금 동문회 맨날 술이나 처먹고 어디 가겠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책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고교 동문회에서 학습팀을 운영했고 저희 동문이 그랬습니다. 학습팀이 있었어요. 팀원들 중에는 원래 숭고한 영혼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 시대가 아니었으면 변해가거나 아무 상관도 없게 담쌓고 그냥 잘 살았을 사람들도 거기 그냥 얼떨결에 같이 읽었다. 가히 책과 혁명의 시대였다. 그랬으니 사회과학의 시대나 문학의 시대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 같이 읽기, 함께 읽기의 시대가 있던 거고, 그것이 80년대 정치성의 핵심이고 자유, 그 시대가 추구했던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학교 선생님과 부모들이 읽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꼭 읽기. 기실 그 어른들은 겁이 나서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읽지 말라고 말하고, 아마 자본 읽지 않았으면서 읽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간혹 읽다가 잡혀가는 것, 읽고 흥분해서 정부와 어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숨기고 불태워야 하는 것, 그런 것을 길거리에서 어깨를 이렇게 곁듯이 같이 책을 읽는 그 체험, 그 시대가 있었다라고 썼는데요. 저는 그 시대가 그냥 옛날에 아름다웠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서 벽시를 뽑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식량으로 사는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그 시대의 독서 경험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아까 거듭 말하지만 아까 최명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의 시대에서 뭔가 하나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 뭐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다스 카피탈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다스 카피탈이라는 말에서요. 용어가 한편에서 이게 이제 거기 제목에도 썼지만 그 카피탈, 뭐 사람 이름 고병관 부르듯이 카피탈, 자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본론이라는 건 아니고 자본이에요, 자본. 막스가 부르는 그냥 다스 카피탈이라는 단어예요. 자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책에 썼지만 이걸 호명이기 전에 제가 명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우리 시대를 부른 거예요. 이름 부르기.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명명을 한 것이죠. 자본이라고. 그런데 이 언어의 개발자는 아니에요. 이 단어의 개발자, 이 기호의 개발자는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13세기부터 쭉 이 카피탈이라는 말이 있었고, 고대 카프트,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를 계량형 단위로 쓰잖아요. 소머리. 이렇게. 그리고 고대에도 캐피탈이 소머리, 소를 셀 때 왔다고. 카프트가 머리고 코르포가 몸인데 둘 다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로 지칭하는 거, 자산을 셀 때 소 몇 마리 할 때 이 머리로 뚝뚝뚝 세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를 마르크스가 뽑아내서 우리 시대는 이 이름이 적당해라고 붙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마르크스의 매우 중요한 면모인데, 마르크스는 용어를 발명하지 않아요. 새로운 용어를 발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매우 핵심 개념이 잉여가치, 이것도 시중에 그냥 쓰고 있던 말이에요. 이를테면 상인들이 이문이 남아야 뭘 팔지 할 때 그런 거.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다른 단어하고 구별할 수 없게 의미부여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쭉 뽑아낸 거죠. 굳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있는 사물인데, 기호인데, 그 기호를 완전히 다른 조명을 비춰서 비춘 뒤에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게 만들기.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뒤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지만 제가 썼지만, 마르크스는 창조자라기보다는 변혁자라고. 있던 걸 뒤바꾼 사람이지 없던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는 노동 가치설에 있던 거를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변형시키고 바꾸는 사람이지
노동 가치사를 창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스는 노동 가치사를 만든 사람 아닙니다. 스미스하고 리카르도가 만든 거고, 마르크스는 그걸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걸 해석하고 비판한 사람. 그래서 해석자이고 비판가다. 그리고 전복자다. 조금 더 나가면 창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 어떤 면면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본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4권 가야 나와요. 자본 개념이. 예전에 이거 퐁당퐁당 강의할 때 2달에 한 번씩 낼 때는 어떤 분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이걸 프로젝트에서 하는데 저는 미친 듯이 써내고 있었거든요. 2달에 최단권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친 듯이 쓰고 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얇은 책 하나 읽었는데 또 2달 기다려야 된다고 이제 감칠맛 나서 읽을까 하는데 2달이 있어야 나온다니까 이제 딴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니까 또 앞에 거 다 잊어먹었네. 속상한데 이놈의 자본은 근데 언제 나오냐고. 자본이 나오질 않아요. 상관까지. 아직도 자본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상권 끝나니까 화폐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본은 다음 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고. 책 제목에서 내가 봤던 자본이 네 그래요. 자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어요. 제가 정말 마르크스한테 미안한데 내가 속도를 너무 뭐랄까 길을 아킬레스와 거북이 할 때 그 아킬레스 못 달리게 만들려고 막 가운데 길을 촘촘하게 쪼개놓은 것처럼 자본이란 단어를 가는데 이렇게 자본책은 몇십 페이지만 가면 금방 나오는데 내 책거는 몇백 페이지를 지나야 자본이라는 단어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충은 알고 있어야죠. 우리 시대를 자본이라고 명명했다니까 마르크스가 도대체 자본이 뭐길래 뭐냐라고 하는데 매우 키는 이런 거예요. 돈 투자해서 돈 늘어나게 그래서 돈 늘어나게 할 목적으로 투자된 돈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방구석에다 막 돈을 쌓아놓고 금고에 놓는 건 자본이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서는 안 늘어나니까요. 그 금고 안에는 100년, 1000년 있어도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된 원래 돈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이 됐으면 그때 100만 원을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10만 원 얻으려고 투자됐던 그 100만 원을. 그런데 마르크스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봤냐면 사실 그 앞에 좀 얘기를 했지만 시대마다 개념이 다른다는 그 이해하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어요. 화폐와 부를 구별하고 부와 가치를 구별하고 가치와 자본을 구별하는 거.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이해가 조금 안 됐다 그러면 엑스표 한번 해주실래요? 살짝? 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방파성이 뭐냐 하는 얘기는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 그냥 부제까지만 오늘은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냥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이 나온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옛날에 이제 마르크스 개념을 그냥 마르크스 설명을 따라서 설명할게요. 마르크스가 이제 보통 중금주의 시대, 중상주의 시대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중금주의 시대를 보통 이제 15세기, 16세기들 중금주의 말 그대로 금을 중요시했던 시대. 예, 금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콜럼버스. 왜 갔겠어요? 예, 금이나 은, 귀금속 찾으러 간 거겠죠. 그런 애들이 여기저기를 떠나서 금 모으려 간 시대. 스페인에 금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금을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금들이 조금만 지나면 16세기부터 스페인 배가 아메리카에 가서 싣고 온 금은들이 스페인에 안 들어와요. 스페인에 오기 전에 그 배가 오늘 빠지면 뭐 전화를 받은 건 아닐 텐데 가는 순간부터 너 거기 가서 금은 캐면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저기 영국으로 가야 돼. 너는 네덜란드로 가야 돼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 돈 빌렸어요. 이 스페인 왕이.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갚으러 다 가야 돼. 근데 왜 어쩌다 이렇게 되냐? 무역 같은 걸 해도 스페인이 계속 손해만 보고 왜 무역 원래 스페인이 많았던 건데 금은도 왜 이렇게 다 금은이 유럽으로 유출만 되느냐? 이게 금은 보석이 들어오면서 물가만 잔뜩 올라놓은 거예요. 금을 많이 먹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옛날에 금 한 입만 주면 엄청 많은 물건을 샀는데 금 두 입을 줘야 이제 그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세 입을 줘야 되고 삶이 나아진 건 없어요. 예전보다 빵을 한 개도 더 먹는 게 아닌데 이제 빵 하나 구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해. 자기 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계속 유출만 되고 그러니까 왜 이상하지? 금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가난해졌지?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스스로 어떤 신부가 했어요. 스페인 신부. 원래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얘들이 바보짓을 했다고. 근데 얘가 바보짓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제일 먼저 알았어. 유럽 사람들은 그 몰랐어요. 그때까지 영국이나 프랑스도 금 모으고 싶었을 거예요. 다만 스페인보다 늦어서 못 모았을 뿐이지 그만큼 많이.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난해진 것 같다고.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난해졌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유함하고 돈은 다른 거구나. 귀금속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과 금은 보석이 많은 건 별개 문제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시대가 시작돼요. 17, 18세기에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거지 돈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결국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먹고 입고 하는 재화들을 갖추는 거. 그래서 생산을 많이 늘리고 그런 것들로 막 돌아가게 하고 그걸 무역을 통해서 교환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17, 18세기 부웨일스라는 개념이에요. 화폐하고는 다른. 그런데 19세기 오면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밸류라고 하는 개념. 물론 단어들은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른다면 아마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물들 가치가 있고 예전에는 화폐량이 이만큼 있고 재화량이 이만큼 있으면 상대적 비율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화폐가 100 있고 물건이 100개 있으면 한 개당 1원이네. 이렇게 비율만 알 수 있지 애초에 이게 절대적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상대적으로 갑자기 돈이 많이 풀려서 200이 됐다. 그러면 이제 5원이 되겠죠. 2원이 되겠죠. 두 배로 들어서. 이렇게 상대적 비율만 알 수 있지 우리는 절대적인 건 몰라요. 그런데 상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에 말이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어제 100원이었고 오늘 200원이 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물건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100원짜리 물건보다 200원짜리 물건이 2배 가치가 있다는데 그 가치가 있단 말의 정체가 뭐냐고. 그거를 이제 보통 프라이스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 화폐랑 상품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 말고 절대적인 거 리얼 프라이스 진짜 가격이란 말을 썼어요. 그 애덤 스미스 진짜 가격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상대적인 거는 재화 같은 건 너무 상대적이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높이 막 돈 주고도 살려고 할 거고 멋을 부리고 싶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게 못 된다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척도 왜 이게 가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나온 게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 소리죠.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수고를 더 들였나 보다 그것이. 그걸 돈으로는 이만큼 해당되고 물건으로는 이만큼에 해당돼서 물건과 돈의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애덤 스미스가 밸류라는 개념을 했는데 밸류는 또 달라요. 헬스하고. 밸류는 거기 예를 들어놨지만 리카도의 책에 나온 예를 들어놨지만 어떤 물건 예전에 재활량이 늘면 부유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 적은 수고를 들여서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 한 물건은 이제 예전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양말을 만드는 더 좋은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버렸어요. 힘 별로 안 들이고. 그래서 양말을 1000켤레 만들다 2000켤레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양말 재화는 2배가 늘었으니까 그 앞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부가 2배 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말 하나당 너무 쉽게 생산해 가치가 싸졌어요. 양말 하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는 안 늘었고 양말 단위만 가치가 싸진 거다. 그러니까 웨일스라고 나중에 사용가치라고 말할 어떤 것들 웨일스라고 말한 거하고 밸류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경제학자들이 싸우려고 하는 건 이 밸류라고. 그래서 물건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 만들고 싶고 가치를 많이 쌓으려고 하지 누가 물건 많이 만들고 싶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한이 맺혀서 아이폰 실컷 만들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폰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거지. 여기서 돈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중금지 돈이 아니라 밸류를 늘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그래서 19세기 경제학의 시대가 이와 더불어 이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19세기 경제학은 가치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 가치론의 시대, 환경교육이든 뭐 노동가치 시대 다 19세기 경제학은 가치론이라고. 앞에 세기는 부의 과학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경제학의 가치론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딱딱한데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이제 상품들은 등가 교환하고 인간의 수고량이 들어있는 만큼 에너지 쓴 만큼 바꿔야 된다. 그 양만큼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본가는 똑같은 가치를 교환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썼으면 남는 게 있어야지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남겨야 되는 세계에 살고 그거 하려고 물건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오빠는 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상으로 보면 우리는 가치가 있고 가치 중에 잉여 가치, 이윤이 되는 남는 가치.
있고, 자본은 남는 가치하고 되게 중요하다. 아까 남는 가치를 위해서 투자된 거라고 했으니까. 남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원래 가치라는 개념이 크고, 그 중에 잉여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작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마르크스는 그건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상품이 가치대로 교환하고 이런 일을 왜 한 줄 아냐고. 공장에서 왜 물건 찍는 줄 아냐고. 잉여 가치 때문에 그놈의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상품이 교환되는 이유는 돈 벌려고 만드는 데 있다고. 사람들 욕구 충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키는 개념적으로는 가치 일부가 잉여 가치지만 현실적으로 잉여 가치 때문에 가치론도 생긴다고. 상품들이 생산되고 들가대로 교환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가치를 쌓아두는 시대가 아니라 가치를 쌓은 가치를 계속 투자해서 돈을 막 벌고 싶고 그 목적에서 물건도 막 찍어내고 그 물건 찍어내려고 해서 먹고 살려고 취직도 하고 물건 찍어내는데 돈 버는데 나도 좀 벌어볼까 하고 같이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세상이 굴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의 시대라기보다 굳이 말하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다 돌아가는 시대. 잉여 가치를 하는 시대. 굳이 말하면 이렇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시대. 이걸 자본이라고 부르니까 자본의 시대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우리 시대는 자본의 시대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구별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인슈타인 얘기 해놓은 거죠. 물건 쓰라고 만드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의사소통의 욕구는 있으나 어린 백성들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소통을 못하는 게 내 말씀에 한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건 이윤 목적이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가, 혹은 스티브 잡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플 회사가 아이폰을 만든 거는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이 한이어서가 아니라 돈 벌려고. 좋다, 이런 거. 그런 시대다. 작년에 P4G라고 하는 이제 요즘 조금 기후 위기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탄소 제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열렸었는데 2021년 5월 30일에 P4G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했고 막 되게 뭐 그때 아마 그 막 흑백 화면 송출하고 그랬던 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뭐지 그 비서관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탁현민 씨가 막 탄소 쓰지 않고 뭐 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기사를 그대로 오려붙인 건데 기업은 오랫동안 이윤 극대화라는 본업에 충실해온 결과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저렴한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써서 결국 환경 파괴를 했다. 자, 그러려면 이 화석연료를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은 절대 못 줄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줄이느냐?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걸 다 줄이지 않는 한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화석연료 할 거라고.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것이 정부 정책에 대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떨어져서만 보면.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지구 망할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기업들도. 그런데 우리 목표는 지구 보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보호는 원래 본업이라 그랬죠. 이윤 극대화가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윤만 된다면 지구가 망치는 거는 우리가 그쪽 안 갈 거예요. 게다가 정부가 탄소 보조금까지 주는데 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안 하겠어요?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라고 제 귀에는 들려요. 그냥 아주 정식적으로 말하고 되게 고상하고 멋지게 말했는데 네,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르크스는 그렇다고요. 모든 자본가는 다 도둑놈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원래 증식해야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욕망으로 자본이 이윤을 낳는데 그것이 인간한테는 어떤 표현이냐면 욕망일 거예요. 탐욕. 그래서 그것이 인간으로 자본이 나타난다면 아마 자본가는 이럴 거다라고 소문에 내가 자본가를 일부러 막 했는데 장밋빛으로 안 그렸다고 말을 해놨는데 그건 어떤 자본가 개개 자본가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근데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자본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에서 상당히 손실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자본가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수록 자본가로서 튼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 자본가는 달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또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은 선하지만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면 이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드는 거예요. 어쨌든 자본의 시대에 산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자본, 뭐 이런 말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부록노트에 제가 썼으니까 책에 부록노트를 가로 썼는데, 부록노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은 막스 훌륭해, 막스 대단해, 자본 얼마나 좋은 책인데 하고 막 썼잖아요, 본문에. 근데 설마 제가 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모든 구절을. 이 구절은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싶은데, 혹은 좀 이견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본문은 막스 훌륭해, 자본 훌륭해라고 충분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푹 빠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부록으로 뺐어요. 요 부분 읽다가 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이따 부록 노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페이지하고 그 단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고병관의 인간은 이 구절은 이런 식으로 읽고 싶구나, 혹은 얘가 쓴다면 막스를 취재하지만 쓴다면 이렇게 쓰겠구나, 이런 이야기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제도 거기 설명을 많이 했는데, 큰일 났네. 저 1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1시간 이제 반 되어 가는 거죠. 9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반. 10분 남았어요. 부제까지만 설명 어떻게를 이제 안 하려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면 30분 나오면,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이고, 마르크스는 그 책에도 썼지만 자기가 쓴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비판책이 다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웃기게 막스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정치경제학 세미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정치계약 옆에 항상 비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저희는 정치경제학 비판 세미나 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경제학 개라고 그러고.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 단어가 서구의 역사에 매우, 그 책 읽어보셨겠지만 매우 중요한 걸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학에 정치경제학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안에. 가르치는 분도 있고 아니고,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거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때, 정말 이코노미의 폴리티컬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 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 학문이에요. 선행 학문. 이 폴리티컬 이코노미에서 폴리티컬이 떨어지면서 이코노미가 탄생한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퓨어 이코노미라고, 순수 경제학, 레옹 왈라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선형 학문, 먼저 있던 학문이고, 왜 그러면 한 단어를 쓰지, 한 학문에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놨어? 그 사연은 거기다 써놨어요.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두 단어로 한 학문이 지칭된다. 그냥 탄생한 학문이면 국가학, 뭐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부르지,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처음 출연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을까? 폴리스와 오이코스라고 하는 두 질서가 서구에서 완전히 나눠져 있고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두 질서가 어떻게 합쳐지게 됐는가? 그것이 서구 사회의 대변동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제가 쭉 했었죠. 근대 사회 탄생과도 맞물려 있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이제 자본과 관련해서 보자면, 자본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시대의 경제학은 대부분 보면 인구론이에요. 인구가 항상 들어있어요, 책 뒤에. 그리고 마르크스도 자본론의 챕터로는 23장 산업의 비군종 가면 인구론 이야기하죠. 인구 다루죠. 그러니까 인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학문의 탄생과 깊이 관계가 있고, 뭐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오이키어스는 가정살림, 가게살림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폴리스 정치 영역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살림에 보탬되겠다고 정치하면 걔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애요, 고대에서. 근데 지금은 다 그런 목적으로 정치를 해요. 우리 동네 어떻게 좀 더 옆 동네보다 잘 살게 해볼까? 혹은 내가 약사인데, 내가 어디 이 집단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의사인데, 뭐 내가 의사인데, 그러면 저 의학 분업할 때 저쪽이 나오면 안 돼. 우리 쪽 대표를 빨리 보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치 국회의원 보내야 돼. 이게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를 보내는 거는 고대 로마나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적인 정말 마인드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인데, 요즘 근대 정치는 얘기하죠. 사적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 그것이 근대 모던 소사이어티, 특히 17, 18세기의 부르주아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이익 집단화하고 단체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람들 먹고 살리는 거, 정치가 먹고 살리는 것이 최대 중요한 문제가 된 시대 서구에서 요게 요 시대에 정치 경쟁이 탄생한 시대인데 요는 거기서 키가 그 먹여 살리는 걸 하는데 그냥 집안 먹여 살리는 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딱 하나가 인구에서 인구. 집안 식구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떼거리를 먹여 살리는 이 떼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통계학이 발달합니다. 인구 센서스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태티스틱스, 원래는 국가학이라고 부르죠. 스테이트 학문. 스태티스틱스라고. 독일어도 슈타슬레라 국가학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오늘날 통계학과 우리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경제학과 맞물려 있고 그게 인구론과 맞물려 있어요. 인구에는 법칙이 있다. 인구가 되냐. 이걸 알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다수의 인구 집단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육성하고 그걸로 어떻게 부를 창출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나온 학문이다. 그런데 마르크스 시대에 드디어 이런 학문이고 국가 먹여 살리는 게 국부론인데 이상하게 국가는 잘 사는데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사는 건 아니네라는 것이 갑자기 19세기 중반, 19세기 초에 왜냐하면 19세기 초에 정치경쟁은 17, 18세기에 탄생했는데 쭉 발전했는데 19세기가 되면서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구빈법이 1801년에 마련되고 하여튼 여기저기가 다 그냥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런던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거지가 많냐고.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던진 질문 있죠. 영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왜 가장 가난한 나라인가? 라고. 아니 봐도 웨일스 오브 네이션, 국부론, 원래 네이션 여러 국민들의 제 국민들에 관한 부니까요. 부여니까. 근데 네이션이 아니라 투 네이션 같은데 국민이 둘인 것 같은데 양극화돼 가지고 이 길이 우리 국민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중에 어떤 국민은 살고 어떤 국민은 죽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라고 하는 거였고 크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경쟁은 어쨌든 인구 집단 전체를 잘 살게 하는 학문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잘 살게 하는데 가난한 게 생기지라고 했는데 그 답을 막 찾으려고 했던 것 중에 인구론도 나온 거야. 가난한 애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멜서스의 그거였죠. 진단이었죠. 얘 좀 그만 나라고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나니까 더 가난해지지. 라고 나온 거고.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처음에는 위선적이다라고 썼는데 정치경제학이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도 생산하고 있는데 부를 말하니까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론에 이르러서 드디어 도달을 한 거죠. 부를 생산할 때 가난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부의 생산 메커니즘 속에 가난 생산의 원리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해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었는가를 밝힌 책이기도 하지만 잉여 가치가 어떻게 축적됐는가를 밝히기도 하지만 잉여 인간이 어떻게 축적됐는가, 실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직장 못구한 애들이 어떻게 쌓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빈민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부의 축적이 빈곤의 축적과 왜 맞물려 있는가를 해명한 책이란 점에서 자본 축적론이자 빈곤 축적론이기도 해요. 이 책. 그 잉여 가치를 해명한 책이자 잉여 인간은 잉여화될 것이다라고 거를 해명한 책이 돼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 정치 경쟁을 비판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상 강파상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뭐 말하자면 자본론은 혹은 막스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법칙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모든 시대는 자기 법칙이 있다는 걸 밝혀내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본이란 책은 막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공산주의 못 만들어요. 이 책에는 그리고 공산주의란 단어가 안 나와. 공산주의란 말 자체를 여기서는 쓰지도 않았어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뭐 연합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는 식의 얘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란 말하고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자본이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산주의 망했는데 왜 이 책 읽어? 자본주의가 안 망했거든. 이 책은 자본주의를 분석한 책이고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우리 시대를 분석한 책이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경제학자들, 철학자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생겨날 수 있는 이 발상을
역사 저기까지 투영하고 미래까지 막 통해서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오히려 말한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원래 이런 성향이 있잖아.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물건 바꿔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원래 있어. 마르크스가 했던 말이 있죠. 아담 스미스는 역사의 결과물을 역사의 전제처럼 말하고 있다고. 개인이 먹을 걸 찾아서 싸우고 다니는 거는 근대예요. 개인의 탄생. 고대 공동체에서는 여기 이제 그런 표현 썼잖아요. 제가 폴란이 언급하면서 모두가 굶어 죽거나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가족 중에 누가 돈 못 번다 그래서 그 사람 굶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 잘 산다고 나도 잘 살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나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옆에는 배가 막 부르지만 아무도 옆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필사적으로 뭔가 상품도 내다 팔라고 하고 막 교환하려고 필사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성은 거기 나왔지만 서문에 2000년 전에 못 찾았다. 거의 근접했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 책에 또 1장에 나오니까 서문에도 나오지만 더 말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의 비밀을 거의 도달했으면 정확히 말하면 가치 형태의 비밀에 도달했지만 못했던 거 IQ가 모자라서 지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막 두뇌가 너무 좋아서 이걸 찾아냈냐? 아니에요. 다음에 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가치론이 있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론,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론은 읽을 때 상품뿐만 아니라 인간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인간론이 필요해요. 새로운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필요했던 거는 지성이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가 안 갖춰져 있어. 신분 해방이 안 돼서 신분 해방이 안 된 사회는 자유롭게 상품 교환이 불가능해요. 백정이 천민이고 선비가 막 이쪽이고 하면 고개 한금 끊을 때 책 한 권하고 뭐 바꾼다 노동시간 서로 계산해봐. 이거 못해 절대. 내 한 시간하고 어떻게 저 천한 것에 한 시간을 같이 놔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상품의 가치 개념이. 이 인간들은 가치 개념에 도달했어요. 역사 덕에.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잉여가치 개념을 도달하진 않았어요. 노동가치고 이들도 이윤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가치대로 뭘 하면. 그러면 가치의 모든 가치 원천이 노동이고 근데 잉여가치도 가치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잉여가치도 결국 노동에서 온다는 건 너무도 그냥 단순한 3단 논법이잖아. 그런데 그 개념을 안 밝혀. 잉여가치를 안 밝혀. 어떻게 나왔는지를. 왜 그러느냐?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잉여가치가 많이 생기는 데만 관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잉여가치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길게 시키면 잉여가치 생긴다. 이런 건 알아요. 특히 노동생산성 같은 거 되게 강조하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계나 이런 걸 써서. 잉여가치가 어떻게 생기냐. 잉여가치가 노동에서 온단 말은 자기 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하느냐? 딱 하나예요. 마음이 없거든요. 요게 역사성의 문제라면 이건 당파성의 문제예요.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관심이 있죠.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가지고 그 착취당을 해명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손에 쥐였지만 마르크스가 있잖아. 페르세우스의 투구. 눈을 가려버렸다. 자기는.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물이 안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그런 걸 당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마르크스는 왜 그걸 그렇게 지배하려고 보려고 했느냐? 마음이 있어서요. 사실 에티엔 발리바르가 그랬는데 이 자본이라는 책은 1848년 혁명의 패배에 대한 복수라고 그랬어요. 막스는 48년 혁명 때 프롤레타리아가 학살당했잖아요. 부르주아들이 승리를 했는데 일을 갈면서 쫓겨서 런던으로 가잖아요. 49년에. 그때 내가 규명해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해서 되게 으스대고 잘난 척하지. 너희들이 패망할 거란 걸 내가 밝혀줄게. 라고.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들어있어. 우리가 착취당하고 너희들이 그걸 쌓지만 언젠간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끝장날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까, 복수심. 이 글을 공부로 내몰아서 마구마구 써대고 그것이 자본으로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크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러하여도 그 이론이 옳은가 그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그를 그 이론으로 내몰았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막스는 정말로 노동자에게 우리 무기를 주고 싶었고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을 거예요. 그 48년의 혁명의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마무리인데요.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시작 이미 하신 거잖아요. 네. 산에 올라갈 거예요. 저는 프랑스어판 그 서문이 상당히 재밌어서 되게 좋아해요. 그 아시잖아요. 이거 그 뭐라 그래 굿즈로 나온 거. 이게 알라딘에서 막스의 불어판 서문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가파른 뭐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어 올라가는 자만이 학문의 꼭대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굿즈 제가 판매하는 것도 안 팔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해서 굿즈로 이 문구를 넣자고 제가 그랬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 문구가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을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때 했다는 그 마음이 참 좋아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마르크스가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 책에, 이 책 문구가 불어판에 나오는데, 불어 출판사 그 사람이 이대로 나가면 안 읽을 것 같다고 72년에 이제 불어판을 내는데, 그래서 분책하다가 책 5개인가 쪼개졌거든요, 4개인가.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를테면 뭐, 이게 이제 제가 한 거 있죠. 무겁고 막 벽돌책이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고 뭐 이 책이 좋아 라고 하고 이 책 하면 압도돼가지고 일단 내용이 아니라 형식 때문에 숨 막혀서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런 책이면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프로판 편집자가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본 쪼개자고. 근데 막스가 쪼개는 건 좋은데 이거 쪼개면 하필이면 일장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 딱 읽고 에이 하고 집어 던져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럴 것 같아. 확실히 그럴 것 같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성질도 급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분책하는데 찬성하다. 그게 하면서 최우선 고려는 노동자 계급이 쉽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100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1권만 읽고 던질까봐 1권 앞에 이거 이 얘기를 꼭 붙여달라고. 원래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진짜 힘든 거 아는데 그리고 학문에는 왕이 정확히 말하면 지름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학문에는. 왕은 가는 길이 없어요. 공부길에는 왕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왕은 못 가요. 왕들은 공부를 안 해요. 다 거칠고 험악하고 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기어서 올라가는 그 사람만이 빛나는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우리가 챙겨야 끈기. 예,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볼 때마다 웃겨요. 보통 연구자들이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구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라고 노동자들한테. 우리 기어서라도 꼭 올라가야 해요고 이 문구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 이 북클럽 시리즈를 쓴 거예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을까? 자본보다 왜 이렇게 많이 두꺼워졌을까? 이 사람이 누군가 책을 혼자 읽겠다고 했을 때 이 책을 옆에 놔두면 친구처럼 읽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이걸 읽다가 잘 모르겠는 구절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한데 딴 사람 생각이 어떤지 궁금할 때 있을 때 저를 친구 삼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잖아요. 뭘 물어볼지를 모르니까 모든 단락에 대해서 언급하자라는 정신을 썼어요. 자본은 모든 단락을 언급한다. 여기 안 했으면 부록에서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긴 그 공장법에 관한 장이나 기계에 관한 장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단락 최소 페이지 수준에서는 다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내용.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자, 이거 다 했나. 또 하나는 자본론 서문에 나오는 문장이죠. 단테의 문장을 따와서 막스가 한 거. 누가 뭐라든 너의 길을 가라. 이 문구는 정말 좋은데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희열감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몰래 읽잖아요. 물론 학교 가서는 널브러져 읽고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방에 넣을 때 달력으로 싸고 괜히 불안해서 그리고 어쨌든 선배들하고 모일 때 이 책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이거 물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읽었지만 그리고 저는 또 이공계생이어서 제 동아리 친구들, 제 문학 동아리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문학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때 문학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얘들하고 자본 뭐 얘기하고 읽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스 책을 전공책처럼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공은 아니더라고요. 그 문과생이라고 다 자본을 전공을 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공을, 나는 유기화학이니 물리학 이렇게 두꺼운 화학책 들고 다니는데 전공 막 친구들이 화학과 애들은 저거 왜 읽어 뭐 이러는 판에 저는 그걸 읽으니까 언제 한번 저는 공부를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의 욕구의 상징이 자본인데
요 책을 쓰면서 문득 느꼈어요. 내가 어느덧 전공처럼 이 책을 읽어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책을. 그리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공안기관도 나한테 관심 없고, 아내는 관심 좀 있을 수 있는데 관심이 대체로 없고, 되는지, 어, 진짜 오로지 한계가 있다면 내 능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문득 그 읽었을 때 그 느낌 받았어요. 와, 나 자유롭구나라고. 내가 대학교 선생이라거나 어디 연구소 연구원이면 연구계획서 내서 허락 맡아야 되고 연구비 지원받아야 할 거 막 시간 쪼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백수라서 그런 것도 없고 시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고 심지어 이제 국가도 신경 안 쓰고 그렇다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이 문장 누가 뭐라든 너의 길을 가라 누가 세상 사람들 욕할 것도 없지만 갑자기 나 자유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낡은 책이든 뭐 위험한 책이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책을 읽고 쭉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유로움라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와, 왕도는 없다. 왕들은 공부하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왕이 아니었다. 여기는 신데렐라 공주 이 그룹은 그런 그 캐릭터 이미지가 있는데 12시 전에 항상 뭔가를 올려야 우리는 공주 아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